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시사하고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기, 이른바 황금폰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 통화에 따르면 공천 민원에 덕담만 해준 거라는 그동안의 해명도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는 2분 30초 분량입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의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5월 9일 오전 10시쯤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0월 민주당은 20초가량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가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서 그 사이에 있던 대화도 확인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을 세게 했는데도 중진들이 맡겨달라 했다고 하자 명 씨는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뒤엔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며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덧붙입니다. 정확히 48분 뒤엔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분가량 통화에서 김 여사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며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자 명 씨는 고맙다며 취임식에서 뵙겠다는 얘기로 통화를 끝냅니다. 그동안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은 명 씨가 주변인들에게 했던 말로만 전해졌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하지만 이번엔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대통령 부부의 통화 육성이 실제로 확인된 겁니다. 이 통화 녹음은 명 씨의 부탁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검찰은 이런 명태균 씨의 부탁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윤상현 의원에게 실제 전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속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공관위원장이던 윤 의원은 일부 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창원은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힘을 실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22년 5월 10일 확정됐습니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데 우선점을 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여가부 폐지 등으로 인해서 여성의 대단히 인색한 모양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여성 우대를 꺼낸 게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의 속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과 위원이던 강대식 의원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창원 지역구는 여성 우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한 반대 의견에도 김 전 의원 공천에 힘을 실은 겁니다. 결국 공관위원들은 무기명 투표 끝에 김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반대 입장을 낸 한 의원과 강 의원 두 사람을 먼저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윤 의원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성 우대를 주장해왔었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김 전 의원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윤상현 의원을 언급하는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윤 의원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어 한다며 자신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특히 윤 의원이 형수한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잘 얘기해달라 했다고도 하는데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중순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원내대표 선거에 나갈 것을 권했는데 윤 의원은 외교부 장관을 원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형님,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자.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고 나갈랍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대. 명 씨는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를 잘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합니다.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하거든.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만나러 가야 그랬더니 니만 믿는다 했었대. 알았어요. 그것도 막 급해가 막 외교통상부에 내가 몇 개 이력을 막 얘기해.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인형도 하고 싶어 죽을라고요. 또 윤 의원에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술자리 논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제발 좀 술 좀 먹지 말고 가리 가서 만나 있어. 그러니까 알았다 시킨 대로 할게거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두 사람의 통화 이후인 4월 8일에 실시됐고 당시 윤 의원은 출마가 거론됐다가 불출마했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던 때라며 외교부 장관 자리를 청탁했다는 건 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 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어떤 입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통화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김영선 공천의 핵심 커넥션은 윤석열, 윤상현으로 드러났다며 윤 의원이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보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공천 얘기한 적 없고 공천관리위원장 누군지도 몰랐다. 또 김영선 해주라 했다는 자신의 육성 녹취에 대해서도 짜깁기를 언급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닌 겁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의 전원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10월 31일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가 나오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태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결국 대통령은 육성 공개 일주일 만에 담화에 나섰습니다.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명 씨에게 전화가 걸려와 받은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 공천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고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이런 해명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날 전화 대통령이 걸었던 걸로 확인됐고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지목하며 다시 확인하겠다고 한 말도 또 전체 녹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애초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공천은 당이 한다고 설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간 공천 관련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해온 윤상현 의원은 오늘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일종의 빈말을 한 것일 뿐 실제 공천 관련 보고와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공개되면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밝혀졌고 또 앞으로 어떤 의혹이 더 밝혀져야 하는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의 그 속기록 발언부터 따져보죠. 그 황금폰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엔 2022년 5월
당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저장돼 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국민의힘 공관위 속기록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서 명 씨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결국 명 씨의 부탁이 윤 대통령을 통해 윤 의원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속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윤 의원과 대통령이 연락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상 윤 의원이 여성을 특히 강조하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주장한 대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 속기록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나눈 뒤에 작성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 작성된 건가요? 이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통화를 합니다. 네. 이때 윤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놓고 당에서 말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고 명 씨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다시 말할게라고 한 게 새롭게 드러난 통화 네.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이날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통 공천 후보자 발표 전 최종 공천 명단이 확정되는 만큼 이 속기록이 작성된 회의도 5월 9일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날과 같은 날에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거군요. 윤상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윤상현 의원은 JTBC에 항상 여성 우대 주장을 해왔다며 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창원 지역 후보 중 김영선 전 의원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초선보다는 중진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는 것도 공천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상현 의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이 공천 개입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윤 의원 이 두 사이의 통화 기록은 보존 기한인 1년이 넘어 검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제 열린 셈인데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려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 원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인단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모으듯이 전부 오세요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수임료로 7억 원이라는 큰 돈을 제시하고도 변호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동료들과 함께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린 내란죄를 변호하는데 부담을 느낀 탓입니다. 의견서 작성 등 실무를 맡을 경찰이나 검사 출신의 10년차 변호사도 찾고 있지만 역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오늘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입증계획에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증인신문 등을 넣었고 증거 목록에는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CCTV와 방송사의 영상 등을 담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비롯해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아도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의 배경에도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에 소극적이자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한 건데 이걸 내란죄 공소장에 아예 적시하는 방안도 검찰이 검토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일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월 3일 국회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재표결을 꼭 일주일 남긴 때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분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가 아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그렇게 치부될 수는 없어요. 한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였음에도 계엄군이 최우선으로 체포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던 게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공소장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범죄의 전제 사실로 적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김건희 특검법이 지목될 경우 결국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두 번째로 통보해놨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딱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사실상 이 조사에 안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다시 석동현 변호사가 나서서 밝힌 건데 석 변호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의 문답으로 내란 혐의의 본질을 따질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노골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공수처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으로 내란의 본질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폈습니다. 밀실이란 단어에 또 예민해 하실 것 같은데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좀 설명이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을 밀실이라고 표현하며 탄핵 심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탄핵 심판에는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이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거냐는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졸속으로 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는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는 예고도 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자 헌법재판소는 즉각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공식 대리인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의 6인 체제는 불완전 협의체라며 탄핵 심판 심리에 나서도 되는지 논쟁적이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낸 겁니다. 또 윤 대통령 측 의사를 전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공식 대리인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석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걸 꼬집은 겁니다. 헌재는 오늘까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록 등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제출된 증거 목록이 없지만 헌재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내일 모레엔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준비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 사유가 되지만 공판의 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계속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강행할 수 있는 겁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여전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위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조차 국민의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이 합헌이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부정선거 역시 없다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합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과 그에 따른 기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결정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도 한 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할 거라 했었는데 오늘은 정해진 방침이 없다며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소환 조사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죠.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미 불출석 입장을 밝힌 만큼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 처장은 하지만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경이 잘하고 있던 수사를 공수처가 끌어와서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3 내란 일주일 뒤 열렸던 법사위에서 적극적인 체포 의지를 밝혔던 것에서 달라진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가리켜 내란 공범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두고 소란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되어서 다 유죄에 처할 그럴 사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가다가 시작 5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네, 거듭 전해드리는 것처럼 윤 대통령은 수사든 탄핵 심판이든 제대로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오늘도 집배원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우체국 오토바이가 관저 앞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전 9시쯤
집배원이 관저 앞 경호 인력에게 하얀색 소포를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5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를 2차례 수령 거부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12일째 관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 대학생단체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을 관저로 등기 형태로 보냈는데요. 이 카드들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지난 주말 관저 앞 시위를 허용하면서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소동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법조인단체와 시민단체가 관저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죄 수괴가 저 공간에서 아직도 체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촉구 집회가 열린 곳 바로 옆에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두 집회가 서로 비난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집회 사이에 울타리를 세워서 물리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네, 관저 앞 상황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란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북한군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려 한 거냐고 질문했는데 노 씨는 답변 대신 질문한 기자를 노려봤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수사단 별도로 꾸리려고 하신 건가요? 유치장을 빠져나온 노 씨는 털모자와 마스크,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상태로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특정인 사살 지침이 담겼다는 수첩 내용과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공격을 유도했냐는 질문을 듣자 고개를 돌려 질문한 기자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호송되는 와중에도 북한 공격 유도 질문을 듣곤 약 3초 동안 기자를 응시했습니다.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사살 대상 누구입니까? 북한 공격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6년 전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하고 점집을 전전하던 민간 역술인 노 씨는 이른바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하는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노 씨 수첩에 정치인, 판사 등의 수거, 사살 지침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육사 출신 사조직 수사 2단을 꾸려 계엄 이후 정식 기구로 운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노상원 씨는 내란 사태를 앞두고 전북 군산의 무속인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사주를 놓고도 대화가 오갔는데 무속인이 탄핵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노 씨는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알려진 것과 달라서 탄핵은 없을 거라고 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지난 2년 동안 전북 군산의 무당을 수십 차례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인의 사주를 물었습니다. 올 초부터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놓고도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때 점을 보면서 얘기를 했던 거가 대통령이 임기를 1년을 남겨놓고서 탄핵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노 씨는 알려진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탄핵이 될 거예요 했더니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거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생년월일 자체가 잘못 알고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18일입니다. 언제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묻지도 않았고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노 씨는 단순히 사주를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분 자체가 AF용지 가지고 오셨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어때요를 물은 게 아니셨고 본인 자체가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자신의 점괘가 맞는지 그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이 올해 관제가 조금 들겠느냐. 맞아, 이 사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나도 그렇게 봤는데 똑같네. 이렇게 하셨어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와대 사람들이 이렇게 A4용지로 가득 적어가지고 다니실 정도면 소문나가지고 김건희도 저한테 점을 보러 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러셨어요. 노 씨는 불명예 전역 후 안산에서 역술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내란 사태 비선 실세 노상원 씨, 사회부 이서준 팀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이 노상원 씨가 자신과 함께 일했던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죠? 네, 무속인에게 김용현 전 장관의 사주를 물어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노 씨는 2018년 강제추행으로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이 무당집에서 과거를 숨긴 채 근근히 역술인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네. 계엄으로 세상을 뒤엎어 다시 공직을 맡아 명예회복을 하려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노상원 씨는 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을 등에 업고서 자신의 사조직까지 만들려고 했잖아요. 수사 2단이라는 조직. 네, 맞습니다. 수사 2단 조직 구성과 인사를 모두 이 노상원 씨가 주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수사 2단은 영장 없이 아무나 체포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됐을 겁니다. 네. 노 씨는 그런 수사 2단을 손에 쥐고 이 계엄을 주도해서 다시 고위공직에 오르는 것을 꿈꿨을 겁니다. 네. 이게 딱 과거에 전두환 씨가 했던 거잖아요. 그 합동수사본부장. 네, 비슷합니다. 전두환이 1979년 계엄 당시에 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던 것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네. 11.6 사건을 수사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붙잡아서 탈탈 털고 수사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권력 실세가 됐던 겁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이런 전두환의 모습을 그린 장면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이러니 전 장군이 중앙정보부, 경호실, 보안사까지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성범죄로 군복을 벗은 노상원 씨가 뭐 영화에 등장한 건 전두광입니다만 전두환 씨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까? 노상원 계엄 수첩을 보면요.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을 체포하고 북한의 NLL 도발을 유도하려 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노 씨가 계엄을 비선해서 총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나라 전체를 뒤엎는 이 계엄령이 한낱 성추행범의 명예회복 수단으로 이용될 뻔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또 노상원 씨 등 내란 사태의 등장인물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육군 사관 학교를 나왔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육사 파벌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내란 사태로 현실화한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군내 파벌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 중앙고주, 육사구, 그리고 근무연, 육사 38기와 수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안파 육사 38기 전성시대. 실제 12.3 계엄 사태를 기획하고 모의한 이른바 계엄 조직도를 보면 육사 출신으로 가득합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사 38기고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46기입니다. 이 계엄 사령관은 원래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맡을 것으로 여겨졌는데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 의장 대신 육사 출신 박 총장이 임명된 겁니다. 이번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정보사 출신들도 모두 육사 출신입니다. 롯데리아에서 사전에 계엄 회동을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도 각각 육사 41기 50기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불러냈던 또 다른 정보사 김모 대령, 정모 대령 역시 육사를 낳았습니다.
계엄 당일 김 전 장관과 점심을 함께한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방 차장과 함께 오후에 판교에 있는 100여 단 정보사를 간 93회 육군 제2기갑 여단장도 육사를 임관했습니다. 육사가 아닌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 100여 단 단장의 경우 계엄 당일 부대장인데도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트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 김용현 전 장관은 진술을 일체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처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실패하자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정치인 체포 지시는 모른다고 하고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하겠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부터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약 12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국방부에서 내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한 긴급 현안 질의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투입 병력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계엄군 투입과 병력 운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던 다른 군 지휘관들은 부대 운영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위 출석차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거의 도착했는데 갑자기 국방부 전화 와서 취소됐으니 가지 마라, 살 돌려라고 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의 증거인멸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튿날 새벽 부하들을 사령부로 불러 자신이 말한 대로만 경찰에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선관위 투입 작전을 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감추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 과정에서 현장에 그냥 두고 온 장비, 분실한 장비가 한둘이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실탄을 넣는 탄알집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이걸 실제 사용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뒀던 건 아닌지 이 소식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실무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방탄복,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뿐 아니라 권총이나 소총도 갖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계엄 당일 투입된 특전사령부 소속 4개 부대는 국회와 선관위에서 장비 9구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탄을 넣는 권총 탄알집 4구와 조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화기 조준경 1구 등입니다. 문 개방용 쇠막대도 분실했습니다. 국회 진입 시 몸싸움 과정과 계엄 해제 의결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흘리고 간 걸로 추정됩니다. 실제 당시 계엄군은 국회에 실탄도 준비해갔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이제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보관해라 라는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윤 대통령은 병력 300명으로 국회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냐고 했지만 무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대부분 챙겨갔고 군이 흘리고 간 장비들을 보면 국회에 실탄을 반입하려 한 건 아닌지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군은 또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인원이 1,500명이 넘고 실탄과 공포탄 등 탄약 총 1만 5천여 발이 지급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불법 계엄이 국회 의결에 가로막힌 당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몰려온 정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걸 근거로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한 게 아닌지, 그 뒤에 2차 계엄까지 하려 한 게 아닌지 해명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군인 10여 명이 줄을 지어 걸어갑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새벽 1시 42분쯤 군인들이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 담벼락 외곽 쪽에 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새벽 1시 50분 군인들은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5분 군인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지난 후에야 철수했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는지를 국방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영상 속에 등장하는 군인 등 소속과 출동 목적, 무장 수준 등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11인의 군인과 사복 차림의 신원 불상자 2인이 등장합니다.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사복 차림 2명은 산불 감시 등 순찰 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부대 1공수 특전 여단이 최근 한국은행을 방문하려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테러에 대비해 국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란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취소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육군이 한국은행에 보낸 공문입니다. 테러 발생 시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방문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달 23일 한국은행 내부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사진을 찍겠다는 겁니다. 방문자는 정보반장과 저격수 등 모두 6명, 발신자는 제1공수 특전여단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 훈련도 여기 김포공항도 담당하고 있고 지하철역도 담당하고 있고 이런 주요 시설을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다른 군부대와 방호작전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1공수 여단에 재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생소한 군부대가 갑작스레 방문하는 게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검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다만 육군은 대테러 작전을 대비한 연례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공수 예하의 각 부대들이 각 군사 중요시설을 다 임무를 할당받고 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협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1공수 여단 같은 경우는 그 기간뿐만 아니라 작년 그리고 올해도 전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육군은 내년에 보안 점검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또 미뤘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면서 이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면서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긴 건데 민주당은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켜본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겠다.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란 대행,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탄핵안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점 등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 3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또 권한대행으로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밝힌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시점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목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에 위헌 위법적 요소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탄핵도 반대하는 검찰 출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광란의 청산을 막기 위해서 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보수 진영 전체가 공격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파 전체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뛰어넘는 광란의 청산이 벌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에겐 다른 속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조기 대선만을 염두에 둔 채 온갖 폐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로 뭉쳐 맞서야 한다면서 오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란 설명입니다.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권 의원은 2021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뒤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이번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계파색이 옅긴 하지만 권 대표 권한대행에 이어 친윤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졌고 탄핵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 이미지를 반드시 붙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대통령과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의힘은 26일 상임전국위와 30일 전국위를 거쳐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이 취소되면서 음악인 2,600명이 노래를 막지 말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안 된다면 여기서 공연하라는 다른 도시들의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애초 25일 예정됐던 이승환 씨 콘서트가 공연 이틀 전 갑자기 취소되면서 2,600명 넘는 가수와 연주자 등 음악인들이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술활동은 기본권인데 구미시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어겼다며 이번 결정이 한국 대중음악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음악인 150여 명이 모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도 구미시의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아예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승환 씨가 공연을 하게 되면 그 뒤에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공연의 스태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그분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결정을 두고 구미시 홈페이지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가수에게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요구했던 김장호 구미시장이 되레 시민 분열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 개인적 정치 입장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이는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막아섰지만 이승환 씨의 이번 투어는 더 오래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공연 유치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3월 말로 끝내려던 공연을 7월까지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광주광역시장과 화성시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끝끝내 찾겠다며 오늘의 부조리함과 불이함을 아로새겨 노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한미 외교당국의 회담이 열리면서 외교안보 협력이 완전히 재개됐다고 우리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이 불리한 처지일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의회 안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내란 사태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 가 있는 우리 외교차관은 외교안보 협력이 재개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On how to continue strengthening ROK-US alliance,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building upon the achievements we have made so far, not only for the remainder of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during the upcoming new U.S. administration. 계엄으로 미뤄진 한미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Our expectation is that the critical mechanisms in the U.S.-RK relationship will remain in place. And 그러나 이는 한 달 뒤면 다 뒤집힐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입니다. 더구나 정치적 위기에 빠진 한국을 달리 보는 시선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선 내란 사태 때 한국이 보인 모습이 한미동맹에 걸맞는 공조였는지 반문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알리지 않고 한국군을 투입한 점을 콕 짚었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미국 정계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게 더 많아진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트럼프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호응을 하지 않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삼청동 분위기 좋은 술집,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자, 내용도 그런가요? 네, 내용은 좀 아닌데요. 자, 서울 삼청동 가보면 뭐 분위기 좋은 술집, 와인바들 많이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네. 12.3 내란 사태 당시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삼청동 안전가옥, 안가라고 불리죠. 여기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술을 마실 수 있는 바처럼 개조하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술 마실 수 있는 바가 설치돼 있다는 건가요? 일단 당시 제안을 받은 업체 측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도 가봐라 라고 해서 현장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사까지는 이게 너무 겁나는 거죠.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자, 다만 이와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한테 따로 추가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후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리모델링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이와 관련해서 여권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전에 법사위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지난 계엄 직후에 안가를 방문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속 야당에서 저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계속 그 내부 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그런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다. 좀 피해가는 모습의 대답이죠. 네, 사실 안가는 대통령실과 달리 출입 기록에 남지 않아서 대통령이 좀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잖아요. 이번에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자주 언급된 장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참고로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안가에는 안 가봤지만 그 국정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안가에 자주 가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저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눈에 띌 우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가를 개조했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가능성의 분석을 무게를 뒀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계엄 사태 당시 본부로 쓰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불러서 조만간 계엄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밝혀졌죠. 자, 그다음에 계엄 당일날 윤 대통령이 직접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을 불러서 계엄에 대한 사전에 어떤 그 지시들을 했고요. 계엄 직후에는 아까 그 법제처장을 비롯해서 박성재 장관 등이 직후 회동을 한 사실이 저희 보도로 또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앞서 대통령 관저에도 스크린 골프장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것도 윤건영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현 처장과 경호처에서 현대건설 담당자를 통해서 시행업체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 추후에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옆에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었다. 이것은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검검.
뭔가 뭐 암호 같이 생겨 있는데요. 자,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권영세, 권성동 권투 체제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두 사람 다 성이 같다는 거 말고도요. 검사 출신 그리고 지금 그 12.3 내란 사태 책임의 한 축이라고 불리는 친윤계라는 공통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유독 검사 출신이 핵심 보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투톱이 모두 검사 출신이었는데 자, 내란 사태 이후에 여기에 원내대표까지 검검검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검검검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지난 2022년 대선 2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대위를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투수로 바로 권영세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앉힌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표였죠.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그 권력 갈등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를 줬다. 권영세 어떻게 푸는지 보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상당히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때와 달리 권영세 의원이 그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나 어떤 그 국민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될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란 사태의 여파 속에서 내년에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탓에 수입 원재료를 더 비싸게 들여와야 하고 서민들 밥상 물가가 들썩이게 된 겁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가격표를 보면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집었다 놨다 하게 돼요. 좀 덜 쓰는 것밖에 없죠. 식용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체감상으로 한 1.23배 이상은 최소 오른 것 같거든요. 식품 원재료 가격이 올 한 해 내내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축산물을 반영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뮤, 대두유 등이 한 달 만에 7.5%가 올랐고 우유와 치즈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코코아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과자값은 이미 줄줄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여파로 원화값은 추락해 수입 원재료 가격을 더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울 때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은 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내년 초가 더 걱정입니다. 수입 물가는 1에서 3개월 후 우리 밥상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설탕이라든지 우리가 대부분의 물량을 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 환율에 대한 어떤 문제,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정부는 수입 식재료의 관세를 낮춰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했지만 불안정한 전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는 뛰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복권 구매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술 판매량도 늘어나는 등 불황대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점포 밖에 긴 줄을 선 이유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2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까지 연령도 직업도 다양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하고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이제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사실. 건설 경기가 죽어가지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올겨울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개인 택시를 했는데 계엄령 그거 딱 발표하고 나서 거의 한 10일 동안은 손님이 없었어요, 야간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다 일찍 들어가고. 잠깐 동안 서 있는 사이에도 쉴 새 없이 로또를 구매하러 오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복권을 구매한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로또 같은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전체 조사 대상의 9.8%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통계가 개편된 2019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복권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주류 소비량도 늘었습니다. 맥주가 많이 늘었어요. 계엄한 날부터 3분의 1. 그날은 맥주 엄청 나갔어요. 한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류 판매가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평소보다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송년 모임이 많은 연말임을 감안해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불황용 소비만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대 아버지가 한 살배기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가정집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1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본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In 20 years that I've been on, I can't think of a case worse than this. Horrific. Like, it's rare that I'm at a loss for words, but I don't have many words right now. But this is pure evil, and there's no other way I can describe it.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침실에서 아이의 머리를 발견한 겁니다. 폭력을 피해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집 밖으로 피신한 사이 용의자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진 비극에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I feel sorry for them. I really do. It's a very sad moment. 용의자는 28살 안드레이 뎀스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체포돼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뎀스키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현지 시간 2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연말입니다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내란 사태 이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즐기려는 시민분들 많이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희령 기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명동 번화가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이렇게 커다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 할 것 없이 많이 나와서 붐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내란 사태 때문에 연말 분위기 느끼기 어렵다는 분들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시민분들 만나봤는데요. 올해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연말을 편안하게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암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혹시 희망이 있나 찾아보려고 나왔어요. 저희는 여기서 약간의 어떤 연말 즐거움이라도 느끼려고 딸이랑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만 잘 될 수 있으면 내년은 아마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성탄절 날씨는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실 텐데요. 올해는 한방눈을 볼 수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은 있겠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하루 종일 차가웠는데요. 내일도 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영하 2도, 광주가 영하 1도, 그리고 강원 춘천이 영하 10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그러다 낮부터는 누그러져서요. 영상 6에서 8도로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기온 차이가 크니까 외출하실 때 방한 용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JTBC 이희령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5개월 전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 사령탑을 놓고 경쟁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이죠. 우루과이 출신 거스 포옙 감독이 전북 현대로 옵니다.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에선 밀려났지만 결국 한국 축구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이정효 광주 감독까지 후보로 올랐다 알려졌던 전북의 새 사령탑엔 뜻밖의 인물이 선임됐습니다. 전북의 선택은 거스 포옙이었습니다. 우루과이 출신으로 한때 프리미어리그 썬덜랜드를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무엇보다 5달 전 한국 축구의 뜨거운 이슈와 함께했던 지도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 보고서에 A4 한 장, PPT 한 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포옙 감독은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로 홍명보 감독, 박은호 감독과 함께 경쟁했습니다. 당시 이임생 기술이사가 유럽으로 건너가 면접까지 봤습니다. 유럽 빅리그 경험이 있고 자신들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은 존중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홍명보 감독님보다 더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홍 감독이 최종 선임되면서 한국과 연결되지 못했지만 포획 감독은 K리그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도현 전북단장은 포획 감독이 지금 전북과 방향성이 가장 부합했다 설명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에서 밀려났던 포획 감독이 전북의 선택을 받으면서 K리그 무대에서 다시 검증을 받는 묘한 분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와 K리그 무대는 새로운 도전이라 밝힌 포획 감독은 이번 주말 한국을 찾아 다음 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정서입니다. K리그 안산 그리너스의 홈구장 앞에 이렇게 근조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구단을 향한 팬들의 항의와 분노가 담겨 있는데요. 최근 부임한 단장이 주도하는 이 선수단 구성을 놓고 시끄러운 건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 그리너스 홈구장에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는 구장 안 한쪽으로 치워놓기까지 했습니다. 안산 구단을 향한 축구 팬들의 항의 표시입니다. 안산 시의원 출신의 김정택 단장은 닷새 전인 지난 19일 부임해 선수단 구성에 손을 댔습니다. 이미 구단 선수 강화위원회가 의결해 선수단 30명을 꾸렸지만 12명의 선수 리스트를 새로 제시하면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수일과 임지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단을 앞둔 4명까지 모두 6명의 선수 계약이 번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장이 점 찍은 선수가 선수단에 포함됐고 그중엔 코치진이 기량 미달로 평가한 선수들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선수단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개편하려 하고 용병들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려 했던 점, 구단을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팬들의 분노에 김 단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선수단 구성을 30명이 아닌 40여 명을 뽑아 2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영입 예정인 선수 일부가 기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연봉이 안 맞으면 서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민구단 안산 그리너스는 2017년 창단해 2부 리그인 K리그2에서 8년째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안산을 응원해온 팬들은 26일부터 시위를 비롯해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옹성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 선물과도 같은 행복과 감동을 전할 애니메이션에서 꼬마 사슴의 목소리 연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늘은 제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에는 6도까지 오르면서 추위 걱정 없이 야외에서 성탄절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중부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일부 해제됐습니다. 찬바람은 잦아들겠지만 수도권의 공기는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경기 동부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영하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6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목요일까지는 추위가 쉬어가겠지만 금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